표면에 있는 이슈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인사이트고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김성환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이게 이제 완벽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저녁 10시 반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은 CPI 가중치 변경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하게는 우리 연구원님보다는 조금은 조사를 못했거든요. 리서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이제 CPI 좀 가중치 변경된 관련된 부분들이 대해서 좀 세부적인 부로 좀 요약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우리 또 어떤 식으로 예상치 관련된 6.2에서 어떤 식으로 또 레벨이 또 지수의 레벨이 결정될 건지 요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21년에 이제 쓰던 바스켓을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물가를 재산정하게 될 텐데 그 당시에 상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소비는 위축이 됐었고 서비스 내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품 물가와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의 비중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물가는 좀 덜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딱 저희의 상황만 생각해 보게 되면 상품 물가는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자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최근에 좀 견고한 모습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전반적으로 바스켓이 바뀐 건 사실 시장한테는 조금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주거비가 최근에 비중이 많이 좀 올라왔던 상황인데다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작년 말에 그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주택 경기도 약간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스켓이 바뀐 거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를 12월부터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확인했었던 12월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긴축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들 많이들 판단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 보셨겠지만 12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파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파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시 1월 달에 없어지면서 1월 달에 지표가 잘 나온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잘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좀 활발해지면서 다시 약간 긴축 스트레스가 약간 경계감이 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낮아진다 이거에 좀 전월보다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경계감을 늦추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골디락스에 관련 견해차가 가장 큰 지점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골디락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안정된 물가, 그다음에 성장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골디락스가 된다라고 하려면 경제 전반에 수급 불균형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용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상품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서비스 시장에서도 지금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골디락스로 갈까? 이 문은 좀 좁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한파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고 약간 좀 계절적인 좀 변수들도 좀 작용하다 보니까 이번 CPI를 또 오히려 그 노무라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할 정도로 이제 낡은 데이터에서 좀 최신 데이터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노무라도 이번에는 그냥 예상치 부합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골디락스 분위기인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이제 리세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소프트냐 하드냐 요거에 좀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이 CPI가 과연 이 지수 레벨을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통상 경기 침체 전조 영상이었던 과거 데이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S&P 500의 주가 레벨 자체가 현재 지금 4,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주가 레벨을 좀 이제 적정하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결국은 두 가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면 적정한 EPS, 그다음에 적정한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좀 목에 찬 것 같습니다. 뭐 S&P 500이 오늘 반등하다 보니까 PER이 이제 한 18배 위로 올라와 20배 있는 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지금 40, 50배 가까이 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비싸진 상황인데 전체 기업들을 합쳐서 놓고 보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이랑 비례하게 될 텐데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2분기 때 실적이 바닥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완화된다는 거랑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던가 혹은 저희가 할인율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또 좀 둔화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를 좀 낮춰줘갖고 경제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네. 건데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아지면 안 됩니다. 네,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 기업들의 기업이익이 잘 못 나오게 맞습니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좀 둘 다 양쪽에 다 좋은 시나리오를 좀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익도 올라오는데 할인율도 낮아지고 물가는 낮아지는데 우리 판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벨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시나리오 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EPS 추정치를 활용해 보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레벨은 4,000에서 4,200 정도, 이 정도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미국 기업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 실적 바닥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쯤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2분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4분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을 생각할 때 경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만 맞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또 고려가 돼야 돼요. 네. 기업들의 매출은 경제를 따라가게 될 텐데 마진은 철저하게 경제를 따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매출은 그렇게까지 뭐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던 것처럼 물가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성장도 그렇게 둔화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 매출은 안 꺾였는데 마진이 불황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뭐 그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로봇이나 AI로도 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 금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점차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연 이제 옛날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마진을 2021년에 기록했습니다만 그때만큼 사업 여건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거뒀던 마진들은 진짜 되게 좋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졌던 것들인데 지금 기업들의 뭐 사업 여건들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여전히 월가의 추정치, 그러니까 월가의 기업이익 추정치는 매출은 둘째 치고요. 마진 측면에서 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상 최고 수준의 마진을 회복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이게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로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마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깎아먹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컨센서스로 형성된 바닥, 이 바닥은 4분기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바닥은 같습니다. 빨라야 4분기 정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가격이 얼마만큼의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시장이 좀 너무 다소 앞서 나간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함께 들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느낌으로가 아니라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지표를 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지표가 빅스가 될 텐데요. 아까도 이제 옵션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통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지를 하자라고 하면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고 그게 빅스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빅스가 낮아지면은 시장이 좀 많이 위험 선호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높아지면은 위험 선호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적당 수준의 레벨이 어디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지금 19에서 2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고 딱 이게 역사적 평균입니다. 역사적 평균 정도 되는 수치인데 사실 빅스는 경기에 굉장히 잘 선행합니다. 모양 자체가.
근데 지금 20 밑으로 빅스가 내려온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는 하반기 경기가 좀 확장 국면으로 전환된다. 완연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좀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19에서 20 정도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위험수는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S&P 500의 12개월 PER이 지금 18배 정도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18배 이상을 적용받았던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테크 버블 같이 정말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를 받던가요? 아니면 팬데믹 시기 같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연준도 결국 저희가 피봇을 생각하고 있지만 긴축 행보는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의 기업의 성장성도 팬데믹 때는 한 연 20% 정도 기업들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됐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8배 이상에 안착할 조건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서도 전 질문에서 이제 매출은 뭐 꾸준한데 이제 마진의 문제다. 그리고 네. 미국 달러 지수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기업의 이익 마진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달러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도 1,270원 정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미국 달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해서 1,300원 넘어갔다가 다시 좀 재차 내려가지 않을까, 연말 되면 한 1,100원대 다시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S&P 500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미국 달러가 약세가 보이면은 수출을 해서 또 자국에다 풀다 보니까 저는 한 3,600에서 3,800 정도는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등,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이키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S&P 500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혹시 예상하셨나요? 저희도 이제 전망 자료를 매번 작성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쵸. 부분들이고요. 생각보다 위험수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작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가도 높아지고 경제도 안 좋고 금리도 엄청 올려야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확실한 건 요 시나리오는 제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이란 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평균적으로 가져온다라고 감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갈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장이 좀 슬로우해지고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약간 벽에 막힌 느낌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다? 이제 아까 뭐 웰스파고 이야기도 나왔었죠. 뭐 본격적으로 강세장을 가는 게 아니지만 상하방이 막힌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런 정황이 좀 많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신흥국들의 증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수혜 국가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슬로우해지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노랜딩이냐, 뭐 랜딩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랜딩이 화두죠. 랜딩이 화두인데 중국이 이제 그나마 글로벌에서 가장 올해 성장을 끌어올리는 국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수혜주들도 굉장히 많이 튀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 성장이 나오는 쪽에 결국 포지션을 잡아야 될 텐데 그게 결국 중국이 될 겁니다. 작년까지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게 되면 미국만 혼자 좋았던 상황에서 네. 중국과 유럽이 좀 못나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갔고요. 그다음에 연준만 혼자 긴축을 해 나가니까 금리차도 엄청 벌어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나갔다가 작년 10월부터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자금들이 사실 들어왔던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달러가 그냥 기술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반사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웃기지만 유동성 장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1월달, 2월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이쪽에 힘은 이제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경제 지표들이 1, 2월 동안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가 수혜를 보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중국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죠. 수출입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이 재가동되게 되면은 뭐 신흥국에서 원자재를 띄어다가 이거를 다시 중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뭐 무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선진국을 뿌리는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건 간에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저희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자원부국들, 특히 대만이나 한국 같은 테크 제조업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은 중국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비 이익의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단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일부 선진국들도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프랑스 그 대장주가 루이비통이죠. 그러니까 네. 루이비통 같은 경우, LVMH 같은 경우도 중국의 엑스포저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애당초에 중국과 수출입이 굉장히 긴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철광석 많이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중국이 올라오면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단순히 연준이 어쩌고가 아니라 중국이 올라오는 실적의 힘으로 어느 정도 증시가 버틸 수 있겠다,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대 의견을 저는 한번 그럼 내보자면 네. 이번에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회복력 그리고 파급력이 예년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외신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포트 쓰신 걸 봤는데 실제로 1분기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에 주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기에는 굉장히 여력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파급력은 좀 떨어질 겁니다. 파괴력은 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럼 시차를 두고 중국 경기가 조금씩 달궈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 2월 달에 리오프닝을 하게 되니까 1분기 때 중국 경제가 바싹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겁니다. 좋아지는 그림은 2분기 정도는 돼야겠죠. 2분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 2분기 때 올라오기만 하면은 이건 나쁜 일은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의 상황이 그렇게 뭐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그쪽은 물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경기를 좀 냉각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쪽은 올라오는 모멘텀 자체는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이유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차이나 프록시로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약간 전진 기지로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뭐 다른 국가들은 좀 안 좋아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인터넷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뭐 글로벌 쪽 담당하시다 보니까 중국 풍성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UFO라고도 하고 UFO를 격추시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키우면서 주가 하락을 많이 만들었었고 기업들의 마진도 많이 축소시켰던 배경도 있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좀 질문을 드리자면 중국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는데 네. 중국 직접 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네. 많은 관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 홍콩 항생 테크가 뭐 네. 정말 뭐 완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서 약간 고점에서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중국은 조금 이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못 믿겠다. 약간 네. 이런 심리가 아직 강한데 뭐 네. 제가 좀 방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연구원님 혹시 봤을 때 네. 뭐 하우스비를 좀 떠나서 네. 개인적으로 좀 중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국 증시가 네. 사실 난이도가 꽤 있는 증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약간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성숙하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대주주 맞아요. 매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있는 편이고 정치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사실 개별주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엄청 난이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큰 테마가 한번 형성되면은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항상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정치 리스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증시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본 투매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여섯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하한가가 마이너스 10%인가 그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작년 3월도 그랬었고요. 네. 작년 10월에도 그랬었고 굉장히 투매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도 이제 있다 보면은 홍콩 증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이거 펀더멘탈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어디까지 더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도 결국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증시만 먼저 말씀드려보면 여기는 미국의 유동성을 따라오는 국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환율 패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통화정책 여건과 같이 가는 건데 이것도 약간 이징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적은 중국을 따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홍콩 증시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네하고 배제는 하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홍콩 증시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은 충분히 진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본토 저는 이제 중국의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중국 본토의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테마가 형성된 뭐 리오프닝이라던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좀 산업재 소재 쪽에서 최근에 좀 좋아요. 뭐 기계라던가 중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이고 네. 소비재들에 대한 주가도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테마가 형성된다 그럼 저희가 이전에 중국 증시는 쭉쭉 이 테마가 계속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트레이딩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까지 포함했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에너지 위기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신재생 에너지 쪽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진코솔라 ADR, 진코솔라부터 시작돼가지고 전반적인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뭐 윤기 실리콘 자재도 있고요. 네. 이쪽이 거의 다 글로벌 점유율이 많이 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제시해 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태양광이 다 했었죠. 그래서 네. 21년, 22년 태양광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저희 당사의 의견인데요. 저희 당사의 의견인데 풍력을 상대적으로 올라올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지금 풍력과 관련해서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을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 쪽에는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이제 발주를 내거나 이런 것들인데 발주가 굉장히 많이 차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고 이 증가세도 굉장히 크고 태양광이 그동안 많이 됐으니까 풍력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완전히 메가 트렌드죠. 완전히 메가 트렌드고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올해는 트레이딩 하신다 하면은 풍력과 관련된 체인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희 신재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바탕으로 저희는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낙폭과대 장세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럼 실적이 되는 업종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1월달 수출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월달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올라온 게 무선통신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선통신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다라면은 대중국 무선통신기기와 관련된 수출이 많이 올랐는데 중국에서 그동안 핸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팔리다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어 가는 걸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전기 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좀 그동안 되게 사실 좋았다가 시장에 도외시 되고 있었었는데 좀 괜찮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 IT 수출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업종 내에서 어떻게 좀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선별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종목을 어떤 이제 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봐야 될 겁니다. 대형주를 살 거냐, 중소형주를 살 거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거냐, 아니면 우량주를 살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낙폭과대의 장세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목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반등폭이 컸던 종목들을 고르시기보다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상충되긴 하지만 네. 저는 그쪽이 맞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계시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어찌 보면은 뭐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포트 조정의 기회를 좀 보고 뭐 소비재 또는 뭐 시크니컬 이쪽으로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셔도 맞나요? 네, 저희가 일단 보고 있는 업종 자체는 상대적으로 추세 자체는 이제 투자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디 쪽에서 투자가 뭐 작용을 하느냐 이게 결국 주도주가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B2G라고 해서 결국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네. 부분에서 소재 산업재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국에서는 지금 로봇과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도 결국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지출하는 거죠. 그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둘째치고 거기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 부분은 낙폭과대 랠리가 많이 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은 당장은 약간 우량주로 좀 체인지를 해보자. 이 정도의 저희 생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안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였고요. 신한투자증권 김석환 애널리스트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